제 VIP실에서 밤마다 뭐 하는 걸까? 갑자기 명품 신발을 신고 오던데. 이상에 분명 뭔가 있을 거야. 공짜는 없다고.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수많은 경력자들을 제치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평범한 물리치료사에 대해서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한 사람의 숭고한 희생이 어떻게 세대를 넘어 기적을 만들어내는지를요. 이 여자가 치료하던 환자의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그 순간의 충격적인 실화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아침 7시 반. 소영은 오늘도 어김없이 희망재활병원 직원용 현관문을 밀고 들어섰어요. 발걸음이 무겁지는 않았지만 마음 한편이 늘 조금씩 아려왔죠. 오늘도 화이팅! 거울에 비친 자신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어요. 45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아직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이 일은 그랬어요. 하얀 유니폼을 입고 명찰을 달면서 소영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2024년 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벚꽃이 떨어진 자리에 연두빛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절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병원 로비에 낯선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었거든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었죠. 소영 씨, 잠깐 사무실로 좀 올래요? 병원장의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왔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진지한 톤이었죠. 아니, 긴장된 목소리라고 해야 더 정확할 것 같았어요. 소영의 가슴이 쿵 하고 뛰었어요. 뭔가 큰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가니 병원장이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앉으세요. 네, 병원장님. 소영은 의자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손바닥에 살짝 땀이 맺혔죠. 소영 씨, 우리 병원에서 근무하신 지 몇 년 됐죠? 8년째입니다. 그동안 정말 성실하게 잘해주셨어요. 환자분들 반응도 좋고 동료들하고도 잘 지내시고 칭찬을 듣는데도 소영의 마음은 왠지 불안했어요. 좋은 말 뒤에 안 좋은 소식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특히 병원장의 표정이 너무 심각해 보였어요.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나요? 아니에요, 전혀요. 오히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병원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서류를 소영 쪽으로 밀어주었어요. 소영 씨, 오늘부터 VIP실 박재훈 회장님을 담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VIP실을요? 순간 소영의 눈이 커졌어요. 8년 동안 이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했지만 VIP 환자를 맞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네, 처음이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치료사들도 여러 명 고려했어요. 정수석 치료사도 강력히 추천했고 김 선생님도 경력이 오래되셨죠. 하지만 병원장이 말을 흐렸어요. 하지만 뭔가요? 박재훈 회장님이 직접 소영 씨를 지명하셨어요. 네, 저를요? 그런데 저는 회장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회장님께 이유를 여쭤봤지만 그냥 느낌이 좋다고만 하시더라고요. 소영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처음 보는 환자가 자신을 지명한다는 게 말이 안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인가요? 병원장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회장님은 매우 특별한 분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매우 까다로운 분이기도 하고요. 이미 두 분의 치료사가 그만두었어요. 그만두었다고요? 정확히는 해고당했죠. 회장님이 치료를 거부하시면서 교체를 요구하셨거든요. 소영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저도 언제든지. 바로 그게 문제예요. 만약 소영 씨까지 실패하면 우리 병원이 회장님의 치료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병원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회장님은 우리나라 최대 건설회사 회장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떠나면 병원 경영에 큰 타격이 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순간 소영의 어깨에 무거운 압박감이 내려앉았어요. 단순한 VIP 환자 담당이 아니라 병원의 운명이 걸린 일이었던 거예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회장님이 소영 씨를 원하시니까요. 집에 계신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는 작년에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치셨어요. 수술은 잘 됐지만 아직도 재활치료를 받고 계셨죠. 치료비며 생활비며 모든 게 소영의 어깨에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생인 아들 민우도 있었고요. 민우는 건축과에 다니는 착한 아이였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공부를 열심히 했죠. 하지만 대학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어요. 만약 이 일을 실패해서 병원에서 잘린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회장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뇌졸중으로 하반신 마비가 오신 분이에요. 나이는 58살 정도 되시고 성격은 매우 예민하세요. 병원장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실 회장님 가족들도 치료에 회의적이에요. 특히 아드님이 아버님의 치료를 빨리 포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상속 문제 때문인 것 같아요. 회장님이 회복되지 않으면 회사 경영권이 자연스럽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은밀히 치료를 방해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어요. 소영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단순한 의료진과 환자의 관계가 아니라 거대한 권력 다툼 한가운데 서게 된 거였어요. 환자분이 치료를 거부하신다기보다는 주변 상황이 복잡해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활치료에서 환자의 의지만큼 중요한 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좋은 기술과 장비가 있어도 환자가 포기하면 소용없었어요.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오늘부터요. 오전 10시에 첫 치료를 시작하시면 돼요. 그런데 병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동료들에게는 당분간 자세한 내용을 말하지 마세요. 특히 정수석 치료사는 이번 일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고 계세요. 왜요? 본인이 VIP 환자를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력도 오래되었고 원래 VIP 환자들을 주로 담당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소영 씨가 지명받으니까 소영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환자 치료도 어려운데 동료들의 질투까지 감당해야 하다니. 사무실을 나온 소영은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VIP 환자라. 솔직히 말하면 조금 기대되기도 했어요. VIP 환자를 담당하면 치료비가 더 좋을 테니까요. 아버지 치료비에 민우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정말 많은 돈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그보다는 걱정이 더 컸어요. 병원의 운명이 자신의 어깨에 달려 있다는 부담감, 가족들의 방해 공작, 동료들의 질투까지.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물리치료사가 된 지 벌써 15년이 넘었어요. 이 병원에 온 지도 8년째였고요. 그동안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어요. 휴게실에 들러 커피를 마시려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들었어? 소영이가 VIP 환자 담당한다던데. 정말? 정 선생님이 아니라? 응. 그것도 회장이 직접 지명했다는 거야. 이상하네. 소영이는 VIP 경험도 없는데. 소영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벌써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어요. 혹시 뭔가 있는 건 아닐까? 무슨 소리야? 모르지. 요즘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 소영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벌써부터 이런 의욕을 받다니. 커피를 포기하고 복도로 나오는데 정수석 치료사와 마주쳤어요. 소영 씨, 네 선생님. 정 선생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죠. VIP 환자 담당하게 됐다면서요? 네. 그런데 조심하세요. 네. VIP 환자는 생각보다 복잡해요. 실수하면 병원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정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혹시 왜 당신이 선택된 건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궁금하네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정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던진 말이 소영의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시계를 보니 9시 반이었어요. 30분 후면 첫 치료 시간이었죠. 치료 도구들을 챙기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소영 할 수 있어.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맴돌았어요. 집에서 출근하기 전에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떠올랐거든요. 소영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아버지 걱정은 하지 말고. 괜찮아요, 아버지. 저도 이 일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어젯밤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민우가 전화를 했거든요. 엄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등록금 대출이 거절됐어요. 신용점수 때문에. 소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버지 치료비 때문에 대출을 받다 보니 신용점수가 떨어진 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요. 이번 학기 등록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날 밤 소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등록금 4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VIP 환자 담당 소식이 더욱 간절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컸고요.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3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죠. 뇌졸중으로 하반신 마비가 온 환자분이라고 했지. 가족들의 방해까지 있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조용한 복도가 보였어요. VIP실이 있는 3층은 일반 병실보다 훨씬 고급스러웠어요. 카펫이 깔린 복도, 예쁜 그림들이 걸린 벽, 은은한 조명까지 모든 게 일반 병실과는 달랐죠. 그런데 복도 끝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남자가 전화를 끊고 소영을 바라봤어요.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저 사람은 누구지? 소영은 천천히 걸으며 병실 번호를 확인했어요. 301호. 바로 여기였어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잡았죠. 이소영, 진심으로 도와드리자. 그분도 분명히 많이 힘드실 거야. 노크를 3번 했어요. 들어오세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어딘가 지쳐 보이는 톤이었죠. 소영은 문 손잡이를 돌렸어요. 병실 안으로 들어서자 넓고 깔끔한 공간이 펼쳐졌어요. 일반 병실의 3배는 되어 보였어요. 창가에는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고요. 박재훈 회장이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한때는 아마 매우 당당했을 것 같은 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휠체어에 앉아서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죠. 그의 옆모습에서 깊은 절망이 느껴졌어요. 마치 세상 모든 걸 포기한 사람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소영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물리치료사 이소영입니다. 오늘부터 회장님을 담당하게 됐어요. 박재훈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소영을 바라봤죠. 그의 눈빛에는 체념이 가득했어요. 마치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의 눈처럼요.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박재훈 회장의 대답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형식적인 인사 같았죠. 소영은 그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피곤해 보였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았고 식욕도 별로 없어 보였죠. 무엇보다 삶에 대한 의욕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어요. 정말 많이 힘드시겠구나. 회장님, 오늘은 첫날이니까 간단한 상담부터 시작할게요. 네. 박재훈 회장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수가 정말 적었죠. 소영은 의자를 가져와서 그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혹시 어디가 가장 불편하세요? 다 불편합니다. 짧은 대답이었어요. 그래도 특히 어느 부분이? 선생님, 박재훈 회장이 갑자기 말을 끊었어요. 저는 이 치료에 별로 기대를 안 해요. 벌써 2분의 치료사가 바뀌었거든요. 아마 선생님도 얼마 안 가서 그렇지 않을 거예요. 소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회장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저도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박재훈 회장이 소영을 다시 바라봤어요. 조금 놀란 것 같았죠. 그런 말 누구나 하죠. 저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창밖에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봄날의 햇살이었죠. 재활치료는 마라톤과 같아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함께 걸어가야 해요. 선생님은 왜 저를 치료하려고 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네. 다른 치료사들은 모두 제가 회복되길 바라는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빨리 포기하길 원하는 것 같았고요. 소영의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외로우셨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진심으로 회장님이 다시 걸을 수 있기를 바라요. 왜요? 모든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가족을 위해서라도. 박재훈 회장의 얼굴에 쓸쓸한 표정이 스쳤어요. 가족이라. 회장님도 가족이 계시죠? 네, 있긴 하죠. 하지만 회장님이 말을 멈췄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죠. 아버지, 안녕하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어딘가 억지스러웠어요. 아, 재민이 왔구나. 네. 그런데 이분은? 재민이 소영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죠. 물리치료사 이소영입니다. 오늘부터 회장님을 담당하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박재민입니다. 재민이 인사했지만 그의 표정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응? 회사 일로 급한 게 있어서요. 소영은 분위기를 읽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저는 잠시 나가 있을게요. 네, 고맙습니다. 소영이 문을 나서려는데 재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또 새로운 치료사예요? 이제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재민아, 아버지도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소영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문틈으로 들리는 대화가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차라리 집에서 편히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간병인을 모셔드릴게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재활치료를 계속 받으라고. 아버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이도 있으시고 이미 6개월이나 지났잖아요. 재민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어요. 그리고 회사 일도 있고요. 아버지가 계속 이렇게 계시면 주주들이 불안해해요. 회사는 내가 잘하고 있지 않니? 지금은 임시로 제가 하고 있지만 정식으로 승계받으려면 아버지가. 재민이 말을 멈췄어요. 너무 노골적으로 말한 게 아닌가 싶었나 봐요. 재민아, 아버지는 아직 살고 싶어. 박재훈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물론이에요, 아버지. 저도 아버지가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런 고생은 그만하시라는 거예요. 소영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치료를 포기하라고 설득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복도로 나와 잠시 기다리고 있는데 재민이 나왔어요. 선생님, 네. 죄송하지만 아버지 치료에 대해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은 희박해요. 이미 여러 의사들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재민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시도해 볼 수 있는 치료법들이 있어요. 선생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환자 본인도 의욕이 없는데 치료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환자분의 마음만 열린다면. 마음을 열기엔 너무 늦었어요. 재민이 소영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선생님, 아버지를 정말 생각한다면 편안하게 해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괜한 희망을 주는 것보다. 희망은 괜한 게 아니에요. 소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마지막까지 희망을 가질 권리가 있어요. 재민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아버지께 무리한 치료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재민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만약 아버지 상태가 악화되면 즉시 중단해 주세요. 더 이상의 고생은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재민이 떠났어요. 소영은 다시 병실로 들어갔어요. 박재훈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고 계셨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욱 우울해져 있었어요. 회장님, 우리 천천히 시작해봐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도 힘들어지실 거예요. 왜요? 제가 정말 힘든 환자거든요. 가족들도 포기했는데 선생님이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소영의 가슴이 또 한 번 아려왔어요. 얼마나 많이 절망하셨을까? 가족마저 포기한 상황에서 괜찮아요.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요? 네. 제가 여러 환자분들을 봐왔는데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희망은 있어요. 박재훈 회장이 소영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 아주 작은 빛이 스쳤어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네, 좋아요. 그날부터 소영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먼저 동료들의 시선이 문제였어요. 소영이 VIP 환자를 담당하게 되면서 병원 내부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거든요. 소영이가 어떻게 VIP 환자를 담당하게 됐을까? 경력도 별로 없는데 이상하지 않아? 혹시 뭔가 있는 건 아닐까?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그리고 소문이 퍼질수록 내용은 점점 과장되었죠. 특히 정수석 치료사의 견제가 심했어요. 소영 씨, VIP 환자 치료하는 게 어때요?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데요? 회장님이 왜 당신을 선택했을까요? 정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운이 좋았나 봐요. 운이라. 세상에 그런 운이 어디 있어요? 정 선생님이 소영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봤어요. 혹시 회장님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으신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처음 뵙는 분이에요. 그럼 더 이상하네요. 정 선생님의 견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소영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계속 트집을 잡았죠. 소영 씨, 이 치료법은 VIP 환자에게 적합하지 않아요. 왜요? 너무 기본적이잖아요. VIP 환자에게는 더 고급 치료를 해야죠. 하지만 환자분 상태에는 이게 가장 적합해요. 당신이 뭘 알아요? VIP 환자 경험도 없으면서 정 선생님의 말에 소영은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VIP 환자 경험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박재훈 회장의 치료가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을 때였어요. 소영이 평상시처럼 치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재 경보음이 울렸어요. 화재 발생. 모든 환자와 직원은 대피하세요. 병원 전체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어요. 소영은 급히 박재훈 회장의 병실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병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회장님, 복도를 뛰어다니며 찾았지만 회장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간병사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회장님이 화장실에 계세요. 화장실이요? 네, 혼자 가시겠다고 하셔서. 그런데 지금 문이 안 열려요. 소영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화장실 문이 고장나서 갇힌 거였어요. 화재는 다행히 1층 주방에서 발생한 작은 화재였어요. 하지만 연기가 건물 전체로 퍼지고 있었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119 신고했어요? 네,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소영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직접 문을 부숴야겠다고 생각했죠. 도구 좀 가져다 주세요. 간병사가 비상도구함에서 도끼를 가져왔어요.
소영은 평생 도끼를 잡아본 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회장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온 힘을 다해 문을 부쉈어요. 손에 상처가 나고 팔이 아팠지만 계속 부쉈죠. 드디어 문이 열렸어요. 박재훈 회장이 휠체어에서 떨어져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의식을 잃으신 것 같았어요.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소영은 응급처치를 했어요. 다행히 맥박은 정상이었지만 연기를 많이 마신 것 같았어요. 빨리 병실로 모셔야 해요. 간병사와 함께 회장님을 휠체어에 태우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어요. 30분 후 화재는 완전히 진압됐어요. 큰 피해는 없었지만 병원 전체가 연기 냄새로 가득했죠. 박재훈 회장은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된 거죠? 화재가 나서 대피하던 중에 화장실에 갇히셨어요. 연기를 좀 마셔서 기절하신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이 저를. 네, 걱정 마세요. 이제 괜찮으셔요. 박재훈 회장이 소영의 손을 바라봤어요. 상처로 피가 나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손이. 아, 괜찮아요. 문을 부수다가 좀 다쳤어요. 저 때문에.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날 이후로 박재훈 회장의 태도가 조금씩 변했어요. 소영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선생님은 정말 특별하신 것 같아요. 네. 다른 치료사들은 저를 환자로만 봤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한 사람으로 봐주시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회장님도 소중한 한 사람이시잖아요. 박재훈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부터 치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회장님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치료 시간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회장님이 소영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시게 되면서 치료 후에도 계속 이야기를 나누게 됐거든요. 소영 선생님, 제가 젊었을 때는 정말 바빴어요. 회사 일로 매일 밤을 새웠죠. 그러셨군요. 그때는 건강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되고 나니까 후회되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떤 후회요?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못 보낸 것, 친구들을 소홀히 한 것, 제 자신을 돌보지 않은 것.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럴까요? 물론이에요. 회장님이 다시 걸을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면 돼요. 그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치료 시간은 자연스럽게 연장됐어요. 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됐어요. 동료들이 소영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소영이가 요즘 너무 늦게 퇴근하는 것 같지 않아? 응, 맨날 VIP 병실에서 뭐 하는 걸까? 혹시 개인 과외라도 하는 거 아냐?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이상하긴 해. 소문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소영이 퇴근하려고 짐을 싸고 있는데 민우가 갑자기 병원에 나타난 거예요. 엄마, 민우야, 너 어떻게 여기에?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들렀어요. 그런데 민우가 소영의 발을 바라봤어요. 엄마, 이 운동화 정말 예쁘네요. 새로 사신 거예요? 소영의 얼굴이 빨갛게 됐어요. 그 운동화는
민우가 지난달 아르바이트 월급으로 사준 선물이었거든요. 비싸 보이는데요? 얼마였어요? 비싸지 않아. 그냥. 하지만 마침 그때 동료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어머, 소영 씨 아들이네요? 안녕하세요. 민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소영 씨, 그 운동화 정말 예쁘네요. 어디서 사셨어요? 아, 그냥. 엄마가 비싸다고 안 사려고 하셨는데 제가 사드린 거예요. 민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어머, 아들이 효자네요. 그런데 대학생이 그런 명품 운동화를 사줄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에서 모은 돈으로 샀어요. 대단하네요. 아르바이트만으로 그런 걸 살 수 있다니. 동료들이 지나간 후 소영은 불안해졌어요. 뭔가 이상한 시선을 느꼈거든요. 다음 날부터 상황이 급변했어요. 너 들었어? 소영이 아들이 대학생인데 명품 운동화를 사줬대. 정말? 아르바이트로? 그게 말이 돼? 대학생 아르바이트비로 몇십만 원짜리 운동화를 사준다고? 그러게. 뭔가 이상하지 않아? 소영이가 VIP 환자한테서 뭔가 받는 게 아닐까?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어요. 소영이가 퇴근 후에도 남아서 개인 치료해준대. 그 대가로 매달 용돈을 받는다는 소문도 있어. 정말? 그럼 완전히 규정 위반이잖아. 응. 그리고 요즘 소영이 옷차림도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그러게. 예전보다 좋은 옷 입고 다니는 것 같아. 소영은 이런 소문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점점 동료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소영 언니, 요즘 어때요? 후배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뭐가? 그냥 다들 언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요. 무슨 얘기? 아니에요. 그냥 조심하세요. 미경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소영은 휴게실에 들렀어요. 커피를 마시려고 했는데 문 앞에서 들려오는 대화에 발걸음이 멈췄어요. 소영이 완전히 선 넘었네. 뭔데? VIP 환자한테서 돈 받는다는 게 거의 확실한 것 같아. 증거가 있어? 운동화만 봐도 알잖아. 그리고 요즘 계속 늦게 퇴근하고. 그래도 확실한 건 아니잖아. 미경아, 너는 너무 순진해. 세상이 어떤 곳인지 몰라. 소영의 손이 문 손잡이 위에서 굳어졌어요. 그래도 소영 언니가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요즘 누가 믿을 만해? 돈 앞에서는 다 달라져. 하지만, 누가 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소영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문을 열고 들어가야 했죠. 안녕하세요. 밝게 인사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휴게실 안의 공기가 어색해졌어요. 몇몇 동료들이 눈을 피했죠. 소영 언니 수고했어요. 미경만이 평소처럼 인사해 주었어요. 소영은 커피를 타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렸죠. 저는 먼저 가볼게요. 견딜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복도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댔어요. 왜 이렇게 힘들까? 정말 억울했어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시선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영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정수석 치료사였어요. 네, 선생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정 선생님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 차갑고 딱딱했어요. 네. 요즘 치료 시간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던데? 네, 환자분이 조금씩 호전되고 계셔서 그래도 규정된 시간은 지켜야죠. 정 선생님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그리고 혹시 환자분께 개인적인 부탁 같은 건 받지 않았죠? 네. 무슨 말씀이세요? 돈이나 선물 같은 거 말이에요. 소영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런 건 절대 받지 않았어요. 정말요? 그럼 요즘 달라진 게 있다는 소문은 뭐죠? 달라진 게요? 옷이나 신발 같은 거 말이에요. 갑자기 좋은 걸로 바뀌었다고 하던데. 소영의 얼굴이 빨갛게 됐어요. 그건 아들이 사준 거예요. 아들이요? 대학생이? 네.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으로 사준 거예요. 아르바이트로 그런 비싼 걸 살 수 있나요? 정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몇 달 동안 모은 돈이에요. 그렇다면 영수증이라도 있겠네요? 네. 확인해 보면 되겠군요. 정 선생님의 말에 소영은 할 말이 없었어요. 영수증을 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시선도 생각해야 해요. 괜한 오해받지 않도록. 그 말이 소영의 가슴을 찔렀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 소영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버스를 기다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잔뜩 끼어서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9시가 넘었어요. 소영아, 왔구나.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조금 일이 있었어요. 소영은 평소처럼 밝게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아버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소영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때 민우가 부산에서 전화를 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응, 민우야.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정말요? 혹시 제가 운동화 얘기한 게 문제됐나요? 민우는 정말 영리한 아이였어요. 어머니의 변화를 바로 눈치챈 거죠. 아니야, 전혀.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뭔가 실수했죠? 소영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민우야. 사실은 소영이 병원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털어놓았어요. 동료들의 의심, 정 선생님의 추궁,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지까지.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자랑한다고.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야, 민우 잘못이 아니야. 내가 효성스럽게 사준 선물인데 왜 숨겨야 해? 하지만 엄마가 힘들어 하시잖아요.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하지만 소영의 마음은 조금도 괜찮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병원 내에서 소영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안녕하세요. 평소처럼 밝게 인사해도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피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소영 언니, 힘내세요. 미경만이 유일하게 소영을 위로해줬어요. 고마워, 미경아. 언니는 잘못한 게 없어요. 다들 시간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소영이 출근했을 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소영 씨,
병원장님이 찾으세요. 네. 왜요? 모르겠어요. 급하다고 하시던데. 소영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병원장 사무실에 들어가니 병원장뿐만 아니라 간호부장과 정수석 치료사까지 있었어요. 앉으세요, 소영 씨. 병원장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무슨 일인가요? VIP 환자 치료에 대해서 얘기해야 할 게 있어요. 네. 혹시 박재훈 회장님께 개인적인 부탁을 받은 적이 있나요? 없어요. 정말요? 돈이나 선물 같은 건? 정말 없어요. 소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이건 뭐죠? 병원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런데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소영은 깜짝 놀랐어요. 은행 입금 내역서였거든요. 그런데 소영의 계좌로 매달 1,000만 원씩 입금된 기록이 있었어요. 이건 뭐죠? 당신 계좌 아니에요? 소영이 자세히 보니 정말 자신의 계좌였어요. 하지만 이런 입금은 받은 적이 없었어요. 저는 이런 돈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기록에는 분명히 나와 있네요. 누가 이런 걸 조작한 거예요? 조작이라고요? 정수석 치료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소영 씨, 이미 확인해 봤어요. 박재훈 회장님 계좌에서 출금된 돈이 당신 계좌로 들어간 거예요. 소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정말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 이 돈은 뭐죠? 몰라요. 정말 몰라요. 소영이 울먹였어요. 소영 씨,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병원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의료진이 환자로부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건 중대한 위법행위예요. 저는 정말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가 있잖아요. 누군가 조작한 거예요. 누가요? 왜? 소영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누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소영 씨, 일단 VIP 환자 담당에서 제외시키겠어요. 네. 그럼 제가 당분간 대기 발령이에요. 조사가 끝날 때까지. 소영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VIP 환자 담당에서 제외되면 수입이 크게 줄어들어요. 그럼 아버지 치료비도 민우 등록금도 어떻게 하죠? 병원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미안해요, 소영 씨.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날 소영은 일찍 집에 돌아갔어요. 아니, 돌아가야 했어요. 병원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아버지께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소영아, 정말 받지 않았어? 네, 아버지. 정말 받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소영을 믿어주셨어요. 그럼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날 밤 민우가 급히 서울로 올라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민우야. 소영이 아들을 보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 울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어떻게?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겠어요.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게 있을 거예요. 다음날 민우는 정말 은행에 갔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왜? 이 입금들 전부 가짜예요. 가짜라고? 네. 실제로는 입금된 적이 없어요. 누군가 가짜 서류를 만든 거예요. 소영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누가? 은행에서 확인해 보니까 이 서류를 요청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 병원 직원이에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정 선생님이구나. 소영이 중얼거렸어요. 네. 정수석 치료사가 나를 제거하려고 꾸민 일이야. 정말요? VIP 환자를 자기가 담당하고 싶었는데 내가 선택받으니까 질투한 거야. 민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럼 엄마를 모함한 거네요? 그런 것 같아. 이건 범죄예요.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소영은 망설였어요. 증거는 있지만 병원 내에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일단 병원장님께 이 사실을 알려드려야겠어. 다음 날 소영은 은행에서 받은 정식 서류를 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장님, 얘기할 게 있어요. 뭔가요? 소영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죠? 어제 보여주신 입금 내역서가 가짜라는 증명서예요. 병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가짜라고요? 네. 실제로는 그런 입금이 없었어요. 누군가 고의로 조작한 거예요. 그럼 당신을 누명 씌운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병원장이 정수석 치료사를 불렀어요. 정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정 선생님이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정 선생님이 이 가짜 서류를 만드셨나요? 아니에요. 하지만 정 선생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은행에서 확인해 보니까 정 선생님 이름으로 서류 요청이 됐다고 하던데요. 병원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저는 그냥 왜 이런 짓을 하셨어요? VIP 환자는 제가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경력도 더 많고 경험도 더 많은데 정 선생님이 결국 모든 걸 실토했어요. 소영 씨,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소영이 받은 상처는 너무 컸어요. 선생님, 저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셨잖아요. 정말 미안해요. 너무 질투가 나서 병원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 선생님,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즉시 사표를 내세요. 병원장님, 제발. 하지만 병원장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소영은 다시 VIP 환자를 담당하게 됐어요. 하지만 그동안의 일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어요. 박재훈 회장님을 만났을 때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선생님, 무슨 일이 있었나요? 며칠 동안 안 오셔서 죄송해요. 개인적인 일이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회장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소영의 마음이 아팠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시 열심히 하겠어요. 하지만 소영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내가 진짜 이 일을 계속해야 할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처럼 박재훈 회장의 치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병실 문이 열렸어요. 어머니, 익숙한 목소리에 소영의 손이 멈췄어요. 고개를 돌리니 민우가 서 있었어요. 민우야, 너 어떻게 여기에?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엄마 보고 싶어서. 민우가 밝게 웃으며 병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민우가 박재훈 회장에게 정중히 인사했어요. 이소영 선생님의 아들 정민우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박재훈 회장의 표정이 갑자기 변한 거예요. 눈이 커지더니 민우를 자세히 바라보기 시작했죠.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민우라고 합니다. 정민우, 정민우. 회장님이 민우의 이름을 반복하며 중얼거렸어요. 소영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회장님의 표정이 너무 진지해져 있었거든요. 혹시 박재훈 회장님이신가요? 이번에는 민우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저는 미래건축 장학재단에서 학비 지원 받았던 정민우입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순간 소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미래건축 장학재단? 소영은 민우를 바라봤어요. 아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감격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어요. 그럼 자네가 그 우수한 학생이었나? 박재훈 회장의 목소리도 크게 떨렸어요. 네. 회장님 덕분에 건축학과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민우가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회장님이 아니셨다면 저는 대학에 못 갔을 거예요. 소영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지만 아직 정확히 무슨 일인지 파악하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모르셨어요? 민우가 소영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뭘 모른다는 거야?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받았던 장학금이요. 미래건축 장학재단에서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민우의 말에 소영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때 민우가 장학금을 받게 됐다고 기뻐했던 것을요. 하지만 바쁜 일상에 쫓겨서 자세한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가족이 이미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박재훈 회장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회장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소영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왜 이분을 만났는지, 왜 이렇게 간절히 도우려 했는지,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구나. 어머니, 민우가 소영의 손을 잡았어요. 제가 대학 다닐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어머니가 치료해드리는 환자분이셨다니. 민우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정말 신기해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박재훈 회장이 휠체어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민우 군, 그동안 공부는 잘했나요? 네. 성적도 잘 나오고 있고 내년에 졸업 예정이에요. 정말 대견하네요. 그때 서류를 봤을 때부터 느꼈지만 정말 성실한 학생이었어요. 회장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소영은 이런 회장님의 모습을 처음 봤어요. 지금까지는 늘 우울하고 절망적인 표정뿐이었거든요. 회장님,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소영 선생님.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네.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정성껏 돌봐주시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회장님이 소영을 바라봤어요. 운명이었구나. 정말 신기한 운명이었어요. 그 순간 병실 안에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지금까지의 어색함과 부담감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죠. 민우야, 장학금은 언제부터 받았어? 1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계속 받고 있어요.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민우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덕분에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 정도로 어려웠나요? 네. 할아버지께서 다치시고 나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민우의 목소리가 조금 어두워졌어요. 소영의 가슴이 아려왔어요. 아들이 얼마나 힘들어했을지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어머니가 더 열심히 일하셨구나. 박재훈 회장이 소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이해가 돼요. 왜 선생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저를 도우려 하셨는지.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억울하고 서러웠던 마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 사실은 말씀하세요. 최근에 병원에서 좀 힘들었어요. 동료들이 오해를 해서 소영이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어요. 그동안 혼자 견뎌왔던 모든 걸 말이에요. 정 선생님의 모함, 가짜 증거 조작,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까지. 그런 일이 있었군요. 회장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아니에요. 오해는 풀렸어요. 소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보다 이렇게 만난 게 정말 신기해요. 민우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와 회장님이 이렇게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그래요. 박재훈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 하늘에서 이렇게 만나게 해준 것 같아요. 소영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많은 병원, 수많은 환자, 수많은 치료사 중에서 하필 자신이 회장님을 담당하게 됐다는 것이요. 민우야, 졸업하면 뭐 할 예정이야? 건축 설계사가 되고 싶어요. 회장님 같은 훌륭한 건축가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요? 정말 기특하네요. 회장님의 얼굴이 더욱 밝아졌어요. 그럼 졸업하고 나서 제 회사에 한번 와보세요. 좋은 선배들도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정말요? 민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물론이죠. 우리 사이 아니에요. 그 순간 소영의 마음에 따뜻한 바람이 불었어요. 지금까지 모든 게 혼자서 감당해야 할 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도움을 받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날 저녁 소영은 민우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버지께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정말 신기한 일이구나. 아버지도 놀라워하셨어요. 민우가 그분 덕분에 대학을 다닐 수 있었다니. 그러게요. 정말 운명 같아요. 소영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동안 혼자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미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며칠 후 박재훈 회장이 소영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소영 선생님,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70년도 더 된. 박재훈 회장이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어요. 1950년 겨울이었어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7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7살 꼬마였죠. 정말 어렸어요. 소영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왠지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때는 전쟁 중이었어요. 온 나라가 뒤죽박죽이었죠. 힘드셨겠어요. 네,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어린 제가 뭘 알았겠어요. 회장님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부모님과 함께 피난을 가던 중이었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함께 움직이고 있었죠. 소영은 조용히 들었어요. 전쟁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중국군을 만났어요.
소영의 몸이 긴장됐어요. 모두들 정말 무서워했어요. 아이들은 울고 어른들은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그때 우리 마을 이장님이 나서셨어요. 회장님의 목소리에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태수라는 분이었는데 소영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네. 혹시 아세요? 이태수라는 이름을. 소영의 손이 떨기 시작했어요.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이태수? 할아버지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박재훈 회장이 깜짝 놀라며 소영을 바라봤어요. 혹시 그분이.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할아버지 성함이 이태수예요. 순간 병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두 사람 모두 말을 잇지 못했죠. 정말인가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크게 떨렸어요. 네, 저희 할아버지는 이태수셨어요. 그런데 전쟁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소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럼 당신이 바로 할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했어요. 박재훈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아픈 기억을 되살리는 것 같았죠. 그분이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어떻게요? 중국군들이 우리를 발견했을 때 이태수 이장님이 앞으로 나서셨어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정말 용감하셨어요. 겁도 없이 적군들과 대화하셨죠. 그래서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지하 방공호에 숨게 해주셨어요. 소영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자신은 적군을 다른 곳으로 유인하러 가셨어요. 그 후에는요? 소영의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어요.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박재훈 회장의 목소리가 완전히 가라앉았어요. 우리는 그날 밤 방공호에서 숨어 있었어요. 새벽까지 기다렸지만 이장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나중에 들으니까 적군들을 산 반대편으로 유인해서 우리를 구해주셨다고 해요. 할아버지. 소영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그분 때문에 우리 마을 사람들이 모두 살 수 있었어요. 저도, 제 부모님도, 모든 사람이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감격에 젖어 있었어요. 평생 찾고 있었어요. 네. 그분의 가족을 찾고 있었어요. 은혜를 갚고 싶어서요. 소영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70년 동안 계속 찾으셨어요? 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소문했어요. 하지만 전쟁 후에 모든 게 바뀌었잖아요. 회장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분의 고향도 정확히 모르겠고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신기해요. 그분의 손녀가 저를 치료해주고 계셨다니.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7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회장님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키가 크시고 목소리도 우렁찼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하셨죠. 그래요? 네. 평소에도 마을 사람들을 정말 잘 돌봐주셨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나 앞장서셨고요. 소영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도 그러셨어요.
위험한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셨죠. 할아버지다워요. 네. 제가 어릴 때 들었던 할아버지 성격이랑 똑같아요. 소영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가끔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정말 남을 잘 도와주시는 분이셨다고. 그렇군요. 하지만 자세한 건 잘 몰랐어요. 아버지도 어리셨을 때 할아버지를 잃으셨거든요. 박재훈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아버님도. 네, 아버지도 할아버지 얼굴을 잘 기억 못하세요. 너무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요. 그랬군요. 그래서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쉬웠어요. 어떤 분이셨는지 더 알고 싶었거든요. 소영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할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알게 된 것은 기뻤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거든요. 할아버지는 정말 영웅이셨어요. 네, 정말 그래요. 회장님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날 밤 소영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유난히 밝게 떠 있었어요. 할아버지, 보고 계세요? 마음속으로 말을 걸어봤어요. 할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때 구해주신 분이 저희 가족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따뜻한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마치 할아버지의 손길 같았어요. 7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건너서 이어진 인연. 정말 운명이란 게 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새로운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며칠 후 소영이 평상시처럼 치료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박재민이 화가 난 얼굴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함께였죠. 아버지. 재민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재민아, 왜 그렇게 화가 났어?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뭘? 이 무의미한 치료 말이에요. 재민이 소영을 째려봤어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잠깐 나가주시겠어요? 하지만 치료 시간이.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재민이 큰 소리를 쳤어요. 소영은 어쩔 수 없이 병실 밖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문틈으로 들리는 대화를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재민아, 나는 아직 살고 싶어. 아버지가 이렇게 계속 계시면 회사가 어떻게 돼요? 재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주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있으실 건가요? 하지만 조금씩 좋아지고 있잖니. 좋아진다고요? 벌써 8개월째예요. 8개월. 재민아. 그리고 이 치료사도 믿을 만한지 모르겠어요. 재민이 소영을 흘겨봤어요. 최근에 병원에서 돈 받고 치료했다는 소문도 있던데요. 소영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미 해결된 일인데 아직도 그런 소문이 돌고 있다니. 그건 오해였어. 박재훈 회장이 아들을 말렸어요. 오해든 뭐든 아버지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재민이 동행한 남자들을 바라봤어요. 김 변호사님, 설명해 드리세요. 네, 회장님. 김 변호사라는 남자가 앞으로 나섰어요. 회장님, 법적으로 보면 현재 상황이 매우 복잡합니다. 무슨 소리야? 회장님이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되면 가족이 후견인 역할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박재훈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쉽게 말해서 아드님이 회장님의 모든 결정을 대신 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정신이 멀쩡한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회장님은 거동이 불편하시고 회사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우시잖아요. 변호사의 말에 박재훈 회장이 분노했어요. 재민아, 내가 이런 사람들을 데려온 거야? 아버지,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제 저에게 맡기시고 편히 쉬세요. 안 돼.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 박재훈 회장이 휠체어를 흔들며 소리쳤어요. 그 순간 소영이 참을 수 없어서 병실로 들어갔어요. 잠깐만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소영에게 쏠렸어요. 당신이 누군데 끼어들어요? 재민이 화를 냈어요. 저는 회장님의 담당 치료사예요. 그리고 회장님은 분명히 회복되고 계세요. 회복이라고요? 어디가? 8개월 전에는 손가락도 움직이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하실 수 있어요. 소영이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그리고 다리 근력도 많이 좋아지셨고요. 계속 치료받으시면 걸을 수도 있어요. 그런 희망 고문은 그만하세요. 김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 회장님 나이에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소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환자분들이 기적같이 회복되는 걸 많이 봤어요.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은 있어요. 선생님, 그런 근거 없는 희망은 근거 없다고요? 소영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회장님의 근력 측정 결과예요. 8개월 전과 비교해서 40% 향상됐어요. 재민이 서류를 빼앗아 봤어요. 이런 걸로 뭘 증명한다고. 그리고 이건 뇌파 검사 결과예요. 뇌 활동이 정상인과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소영이 계속 자료를 제시했어요. 회장님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계속 회복되고 계세요.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실은 회장님이 살아계시고 의식이 명료하시고 치료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소영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왜 포기하라고 하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재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저는 환자를 살리는 게 제 일이라는 걸 알아요. 환자를 살린다고요?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재민이 독서를 뱉었어요. 최근에 병원에서 문제 일으킨 거 다 알고 있어요. 소영의 가슴이 아팠어요. 그건 오해였어요. 오해든 뭐든 당신은 믿을 수 없어요. 그때 박재훈 회장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재민아, 그만해. 아버지, 소영 선생님은 내 생명의 은인이야. 함부로 말하지 마.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나는 아직 살고 싶어. 다시 걷고 싶고 회사도 계속하고 싶어. 아버지, 현실을 보세요. 현실은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박재훈 회장이 소영을 바라봤어요. 선생님,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반드시 다시 걸어보겠어요. 소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네, 회장님. 저도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재민이 화가 나서 변호사들과 함께 나갔어요. 아버지, 후회하실 거예요.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병실을 울렸어요. 박재훈 회장이 힘없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선생님, 미안해요. 아들이 너무. 괜찮아요, 회장님. 가족이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를 포기하라고 하다니. 회장님의 목소리가 슬펐어요. 회장님,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소영이 회장님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의 은혜를 갚아야죠. 그날 이후로 치료는 더욱 집중적으로 진행됐어요. 박재훈 회장은 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활에 전념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3개월 후 회장님이 처음으로 지팡이를 짚고 몇 걸음 걸으신 거예요. 소영 선생님, 보세요. 회장님이 감격에 겨워 외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소영도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정말 희망이 보여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밤 소영이 늦게 치료를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병원 전체가 어둠에 쌓였어요. 무슨 일이지? 다른 직원들도 당황하고 있었어요. 비상 발전기는 왜 안 작동하지? 그때 박재훈 회장의 병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도와주세요. 소영이 급히 달려갔어요. 휴대폰 불빛으로 비춰보니 회장님이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다리가 아파요. 회장님이 신음했어요. 소영이 자세히 살펴보니 휠체어가 뒤집어져 있었어요. 정전이 되면서 넘어진 것 같았어요. 119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휴대폰이 터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지?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소영은 이상함을 느꼈어요. 정전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닌 것 같았거든요. 회장님, 저를 꽉 잡으세요. 소영이 회장님을 일으켜서 휠체어에 앉혔어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요. 그런데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정체불명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누구세요? 소영이 물었지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남자가 박재훈 회장에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누구냐 너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회장님이 너무 오래 버티고 계신다는 거죠. 남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소영은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어요. 저리 비켜요. 소영이 남자 앞을 막아섰어요. 비키세요. 당신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회장님을 해치려고 하는 건가요? 해치는 게 아니라 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남자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주사기였어요. 이걸 맞으시면 편안해지실 거예요. 소영의 혈압이 올랐어요. 안 돼요. 소영이 남자에게 달려들었어요. 비켜. 남자가 소영을 밀쳤어요. 소영이 벽에 부딪혔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남자가 소영을 붙잡으려 했어요. 그때 박재훈 회장이 휠체어에서 일어났어요. 내 치료사를 건드리지 마. 회장님이 온 힘을 다해 남자를 밀었어요. 남자가 비틀거렸어요. 회장님. 소영이 회장님을 부축했어요. 괜찮아요, 선생님. 그 순간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누구 있어요? 경비원의 목소리였어요. 남자가 당황해서 도망쳤어요. 잡아요. 저 사람을 잡아요. 소영이 외쳤지만 남자는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경비원이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누가 회장님을 해치려고 했어요. 정말요? 그런데 정전은 왜 된 거죠? 아마 고의로 한 것 같아요. 그날 밤 경찰이 와서 조사를 했어요. CCTV를 확인해 봤는데 정전 직전에 수상한 남자가 전기실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럼 정말 고의였군요. 네. 그리고 그 남자가 회장님 병실로 향하는 것도 찍혔어요. 박재훈 회장이 생각에 잠겼어요. 누가 나를 해치려고 하는 걸까? 혹시 회사 일과 관련이 있을까요? 경찰이 물었어요. 글쎄요. 아들이 급하게 경영권을 넘겨받으려고 하긴 하지만 회장님이 말을 멈췄어요. 설마 재민이가?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병원에 익명의 제보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박재훈 회장의 치료사가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치료사 때문에 회장이 다쳤다. 확인해 보라.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어요. 병원장이 소영을 불렀어요. 소영 씨, 이런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회장님을 구했어요. 하지만 확인해 봐야죠. 또 다시 조사가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정말 억울했어요. 회장님을 구하려다가 오히려 의심받게 된 거였으니까. 다행히 CCTV 영상과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소영의 결백이 증명됐어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소영은 지쳐갔어요.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 그런데 박재훈 회장이 소영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선생님, 제가 새로운 재활병원을 만들려고 해요. 네. 이 병원은 너무 복잡해요. 정치적인 문제도 많고 저를 해치려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요? 새로운 병원에서 선생님이 원장을 해주세요. 소영의 눈이 커졌어요. 저를 원장으로요? 네. 선생님 같이 진심으로 환자를 돌보는 분이 병원을 운영해야 해요. 하지만 저는 경험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선생님에게는 그 마음이 있어요. 소영의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저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물론이죠. 저뿐만 아니라 할아버지도 그러실 거예요. 회장님이 미소를 지었어요. 할아버지의 손녀라면 틀림없이 잘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계획이 시작됐어요. 박재훈 회장은 자신의 재산 상당 부분을 투자해서 이태수 재활병원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리고 소영을 원장으로, 민우를 병원 건물 설계를 맡겼어요. 엄마, 정말 꿈만 같아요. 민우가 설계도를 그리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름을 딴 병원을 제가 설계하다니. 민우야, 정말 훌륭한 병원을 만들어줘. 네, 엄마. 최고의 재활병원을 만들겠어요. 하지만 박재민은 이 계획을 막으려고 했어요. 아버지, 그런 큰 돈을 쓰실 필요 없어요. 내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 하지만 회사 자금까지 쓰시면 회사 돈은 안 써. 내 개인 돈으로 하는 거야. 재민이 할 말이 없어졌어요. 6개월 후 드디어 이태수 재활병원이 문을 열었어요. 개원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주었어요. 아버지도 휠체어를 타고 참석하셨어요. 박재훈 회장님의 도움으로 최고급 재활치료를 받으시면서 상태가 많이 호전되셨거든요. 소영아,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가 보고 계실까? 분명히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거야. 박재훈 회장님도
이제는 지팡이만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셨어요. 소영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다 회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선생님의 열정과 정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개원식 연설에서 소영이 말했어요. 이 병원은 제 할아버지 이태수의 희생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70년 전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 이 병원에서는 모든 환자를 가족처럼 돌보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희망,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으로 말이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뒤쪽에서 박재민이 나타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재민아? 박재훈 회장이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축하드려요. 재민의 목소리가 이전과 달랐어요. 그리고 소영 원장님께도 축하드려요. 소영도 놀랐어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재민이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아버지의 회복을 진심으로 바라지 않았고 원장님을 의심했죠. 괜찮아요. 소영이 말했어요. 하지만 최근에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그리고 원장님이 얼마나 진심으로 아버지를 돌봐주시는지. 재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앞으로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병원이 성공할 수 있도록. 박재훈 회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고맙다, 재민아. 가족이 화해하는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그날 저녁 소영은 병원 옥상에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보고 계세요? 마음속으로 말을 걸어봤어요. 할아버지의 희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어요. 많은 환자들을 도울 수 있는 병원이 생겼고, 저도 꿈을 이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흘러가고 있어요. 따뜻한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할아버지가 잘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소영 원장님. 돌아보니 박재훈 회장이었어요. 회장님, 아직 안 가셨어요? 네. 이 순간을 더 오래 간직하고 싶어서요. 회장님도 하늘을 바라봤어요. 정말 감사해요, 소영 원장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이태수 어르신의 희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다니. 정말 기적 같아요.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소영이 깊이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랑은 시간을 초월해요. 그리고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지죠. 맞아요. 박재훈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의 사랑이 70년을 건너와 우리에게 전해졌고,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어요. 하늘의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1년 후 이태수 재활병원은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재활병원이 됐어요. 소영의 진심 어린 치료와 박재훈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민우가 설계한 최첨단 시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기적 같은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소영 원장님, 오늘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간호사가 신나서 달려왔어요. 5년 동안 못 걸으셨던 환자분이 오늘 처음으로 일어나셨어요. 정말요? 소영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이런 일들이 거의 매일 일어났어요. 다른 병원에서 포기했던 환자들이 이곳에 와서 새로운 희망을 찾곤 했거든요. 원장님의 마법 같아요.
마법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소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환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게 바로 진짜 치료법이에요. 그날 오후 소영은 특별한 손님을 맞았어요. 전국에서 온 의료진들이 병원을 견학하러 온 거예요. 원장님, 어떻게 이런 놀라운 결과들을 얻으실 수 있는지 비결을 알려주세요.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소영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다만 환자 한 분 한 분을 내 가족처럼 돌보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제게는 특별한 동기가 있었거든요. 소영이 병원 로비에 걸린 할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어요. 제 할아버지께서 70년 전에 보여주신 희생정신. 그걸 이어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의료진들이 감동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이 이렇게 오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소영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저녁 소영은 박재훈 회장과 함께 병원을 둘러봤어요. 회장님은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서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꿈 같아요. 회장님이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1년 전만 해도 휠체어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는데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소영 원장님이 포기하지 않게 해주셨죠. 두 사람은 병원 정원을 천천히 걸었어요. 정원 한가운데에는 이태수 할아버지의 동상이 서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럴 거예요. 박재훈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의 희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으니까요. 정원에는 환자들과 가족들이 산책하고 있었어요. 모두들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원장님 감사해요. 지나가던 환자가 인사했어요. 덕분에 제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축하드려요. 소영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런 순간들이 소영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소영 원장님, 박재훈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 가지 더 계획이 있어요. 뭔가요? 이태수 재단을 만들려고 해요. 재단이요? 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해주는 재단이요. 소영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소영 원장님이 이사장을 해주셨으면 해요. 저를 이사장으로요? 네. 할아버지의 정신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니까요. 소영의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에요. 할아버지도 그러시길 원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태수 희생정신 계승재단이 만들어졌어요. 재단 설립 기념식 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환자들, 의료진들, 그리고 할아버지의 희생정신에 감동받은 시민들까지 이태수 어르신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어려운 환자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소영이 연설했어요. 70년 전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 이 재단에서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희망,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으로 말이죠. 박수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어요. 민우도 부산에서 올라와 축하해줬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민우야, 다 우리 가족이 함께해서 가능한 일이었어.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아버지도 이제는 많이 회복되어서 지팡이만 짚고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소영아,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아버지 덕분이에요. 가족들이 모두 함께 웃고 있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던 가족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위치가 됐어요. 그날 밤 소영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어요. 마음이 편안했거든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꿈속에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잘했구나, 소영아. 할아버지,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네, 할아버지. 약속드려요. 꿈에서 깨어난 소영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져 있었어요.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희생 정신을 이어받은 새로운 여행이요. 그리고 그 여행은 계속될 거예요. 소영에게서 도움받은 환자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고 민우가 설계한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람들이 다시 사회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그렇게 선한 마음이 끝없이 퍼져나갈 거예요. 이태수 할아버지의 70년 전 그 선택이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희망의 빛을 비추고 있듯이 운명이라는 건 결국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구나. 그리고 그 사랑은 시간을 초월해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영원히 전해져 간다는 것을 소영은 그 사실을 깨달으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어요. 오늘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해줄 준비를 하면서요.